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그렇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흉기 난동범에게 실탄을 발사해 제압했던 하지만 그 와중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던 광주 금남지구대 A 경감 20여일 만에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줘서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아시다시피 흉기 난동범 사망했죠. 이 광주 경찰은 곧 이 정당 방위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볼 때마다 정말 궁금했는데요. 백다희 아나운서는 방송 중에 꼭 어딜 갔다 오던데 무슨 볼일을 보고 오는 건가요? 하신 변상용님. 여기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제 뒤로 이렇게 지나오는 겁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별다방 105 신도시점입니다. 어디서 발냄새가 나길래 고개를 돌렸더니 아저씨 종 내리고 양말 신어 하신 지은영님. 자, 저희 장모님 주성희 여사 손녀딸 리아를 재우시는 와중에도 사반은 포기 못하시네요 하신 사위 김종찬님. 자, 그제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유동님 여사와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하는 메아리 소리만 들릴 뿐 하신 임은경님. 자, 울산의 김현숙님, 경남 거창의 최혜원님, 익산의 주윤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밌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사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두 봉지 꽉꽉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노인이 무인 옷가게 문을 열고 지팡이를 짚고 입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옷들을 막 살피더니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구만. 하나를 쏙, 두 개를 쏙, 세 개를 쏙. 아이고 마구마구 픽업. 이쯤 되면 패셔니스타 할아버지 얼마나 많이 골랐으면 저렇게 갖고 가다가 흘리기까지 하네. 아이고 참. 자, 저렇게 골라온 옷들 하나씩 분류를 하더니 아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자,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고는 저렇게 따로 뺀 옷들은 챙겨서 옆 바구니에다 저렇게 옮기고요. 자, 중요한 거 계산해야지. 키오스크에 다가가서 카드부터 냅다 꽂더니 바로 냅다 그걸 또 뽑습니다. 꾹꾹 누르다가 카드를 뺐어요. 자, 빵빵해진 봉지들을 저렇게 한 손에 들고서는 또 지팡이를 짚고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옷 욕심이 많으실까? 계산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린 거겠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 한 벌씩 할 건데 여러 벌을 지금 가져갔고요. 충주에 있는 무인 옷가게입니다. 한 번에 13벌을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점주가 매장을 정리하러 왔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해서 CCTV를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막 13벌 마음대로 가져가더만 이 키오스크에 가서 마음대로 눌러보고 바코드 찍지도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눌러보기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총 13만 원 정도 절도를 지금 한 상황인데 경찰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범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몰라도 CCTV 다 찍히고 있는데 한 벌도 아닌 13벌에 13만 원치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좀 이전에는 경고만 주는 차원에서 그쳤는데 좀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 돌아가죠. 벗고. 13벌 13만 원씩 다 가져가진 않는데 그러게요. 어쨌든 무인 가게고 이러니까 좀 그 체계를 몰랐든지 어쨌든 간에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실수로 깜빡하신 거였으면 빨리 와서 계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세상에 정말 미치광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핑크색 차량 손잡이에 무언가가 저렇게 묻어 있는데요. 고양이 캐릭터도 저기 있는데 거기도 흔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 자, 어떤 남성 괴한이 저렇게 뭐 차량에 뭘 묻히고 갔는데, 자, 손 변호사님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일 저녁 9시 40분경에 부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제보자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주차장 가서 차를 탔어요. 차에 탔는데
보니까 뭐 처음 보는 남성이 조수석 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제보자가 오니까 놀라가지고 자신의 차량으로 후다닥 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조수석을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된 거죠. 근데 저게 뭔지를 뭐 확신을 못해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이게 좀 남성의 체해가 아니냐.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제보자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차량이 분홍색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고양이 캐릭터도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차량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요.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 이 범인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구하려고 제보자가 무던히도 애를 쓰셨어요. 자, 그런데 가해자 신상을 꽁꽁 가려주는 이 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이 법 때문이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경찰의 대응이 정말 고구마 막 먹는 것 같더라. 맞습니다. 이 제보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 입장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가 철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상은 그래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해자가 누군지라고 경찰에 요청하니까 그때부터 그 가해자가 혹시나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인상사기나 이런 것들이 특정될 수 있으니까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여기 안 산다고 했는데 여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자동차가 뭔지도 알고 번호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인 당사자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만 보호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 좀 납득할 수 없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보자분하고 직접 이렇게 카톡 응대를 했는데 경찰한테 이걸 한번 요청해봐라, 저걸 한번 요청해봐라.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주고 이래서 못 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아무리 감싸주는 것도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든 뭐든 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예? 아니 나쁜 놈 좀 알겠다는데 누군지 진짜 잡았다면서요. 특정했다면서. 자 다음 이어가죠. 하늘 위로 휘리릭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저 앞 차량, 자 트럭 옆 지나려는데 보셨나요? 휘리리리 차 뒷유리 날아가요. 자 그대로 바람 타고 슝. 자 한문철 변호사 역시도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틀 전입니다. 17일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가던 차량의 뒷유리가 저렇게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 앞에 가던 그 사고 차주는 곧장 갓길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모습이 촬영된 그 블랙박스 차주가 그 후에 자신의 그 차에도 뭐가 좀 묻은 것 같다, 파편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금이 갔거든요. 결국 파편에 부딪히면서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간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원인을 밝혀봐야겠습니다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뒷유리를 다 교체했는데 완전히 굳기 전에, 정착되기 전에 고속주행 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얌체처럼 왜 그럽니다.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잘 걷다 말고 갑자기 휙 방향을 턴해서 빌라로 옵니다. 자연스럽게 손에 있던 쓰레기를 툭 저렇게 가방에서 꺼내서 막 옆으로 버리는데요. 오늘도 돈 굳었다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역시 같은 여성, 웬 검은 봉투를 들고 와서는 또 잽싸게 툭 버리고는 쓰레기 봉투값 아껴서 소고기 사 먹어야지 하듯 저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네요. 네, 울산 울주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제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인데 최근에 비어있어야 되는 이 재활용 쓰레기 배출망에 쓰레기가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CCTV를 봤더니 빌라 주민이 아닌 웬 여성이 와서는 멋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4일에도 같은 여성이 빌라 주민이
배출해둔 스티로폼 상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단 침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제보자는 지자체에 무단 투기로 여성을 신고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웃 주민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동선을 추측해서 지역 행정복지센터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적을 쫓았지만 결국 당사자를 찾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 양반 처음이었을까요? 여러 번 했던 걸까요? 네, 제보자께서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사실 이 일이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렸대요. 그때도 화가 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수하라고 경고문을 붙였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동일범인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아이고. 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저러지 좀 말어 진짜 좀.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직장 상사의 결혼식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절 괴롭힌 직장 상사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차인데요. 신입사원 때 남자인 직장 선배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사를 안 받는 건 기본이고 출근하면 미리 자신의 컴퓨터를 켜놓고 자리도 정리해 놓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선배들은 업무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했는데 이 선배는 너처럼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면서 정말 온갖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입사 직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사적으로도 밥을 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안 이후로 태도가 싹 바뀌었거든요. 선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할 무렵 다행히 다른 부서로 가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 문제의 직장 선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축의금 정도만 보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선배가 대뜸 점심을 사주겠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라면서 직접 청첩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부서의 동료나 후배들을 데리고 같이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선배가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기는커녕 저조차도 가기가 싫거든요. 하지만 그랬다가 선배가 다시 저한테 앙심을 품고 무슨 짓을 벌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간만에 자아 대결입니다. 자 먼저 결혼식 가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너 맘 다 알아. 손수 그 인간 너 오죽 괴롭혔니. 생긴 건 귀염상인데 성격은 완전 조커인 거 알지. 야 막말로 결혼할 여자 누군지 몰라도 내가 가서 말리고 싶다 얘. 하지만 다혜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냥 가서 눈도장 딱 찍고 바로 나와. 나중에 인사 나서 너 또 같은 부서 상사로 만나면 어쩔 거야. 보험 드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동그라미. 아, 야 이거 참 묘한 조합입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예요. 예. 자 다음 결혼식 가지 말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미쳤어. 야 백다혜 너 존심도 없어? 손수 그 인간 때문에 불면증 도져가지고 너 입에 털어넣은 수면제가 몇 알인데 야 결혼식 밥상을 뒤엎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앉았니 너? 야 너 만약에 결혼식 가잖아 완전 호구 잡히는 거야. 너도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이 바보야 X. 자 손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조직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차원에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아까 사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안 다음부터 괴롭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선배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렇다면 눈치 보지 말고 안 가도 된다. 안 가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이 여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괴롭지 않았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얼굴만 도장만 찍고 하라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성 때문에 얼마큼 괴로웠냐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퇴사까지 딱 결심할 정도로 괴로웠는데 이제 뭐 다른 부서로 가게 돼서 그 문제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거기 갔다 오면 내가 그 사람 결혼식을 왜 갔을까? 두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럴 바에 뭘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는 3년 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이제 이 사회가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있고 게다가 그 사람 평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그냥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이 내용이 나왔지만 인사가 나서 또 만나게 되면 같은 부서에서 아, 그러니까 또 만나도 그 사람이 워낙에 평판이 안 좋은 걸 이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 제보자는 평판이 좋으시고 이미 3년이면 친한 선후배들이 구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앙심을 가지고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럼 나도 당당하게 던지는 걸로. 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저라면 갑니다. 저도 뭐 어지간하면 뭐 저 원수가 아니니 원수도 가면 어때요? 아니, 뭐박 변호사님 이제 다 가요. 다 가시잖아요. 다 갑니다. 대한민국 4천만. 예, 뭐 축하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상황이 해결됐어요. 어쨌든 그 상황이 있었건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남자친구 생기고 본인이 또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어떤 제안도 받았고 뭐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번 간다면 글쎄요 기분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지만 가가지고 잠깐만 뭐 기억도 잘 못합니다.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하면 보험을 좀 드는 또 효과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그래도 선배가 사과를 하면서 줬으니까 그냥 가는 게 나중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오히려 반대로 눈 꼭 감고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가족분들은 조금 반반이었는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모슬키토님, 돈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스마일맨님은 회사 평생 다닐 건가요?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현님은 가는 게 맞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이어갑니다. 서천 무차별 살인 사건의 유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의자 이지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유족의 호소를 들어봅니다. 자, 충남 서천 살인 사건 이지현 얼마 전에 신상 공개도 됐었죠. 저희도 관련 사건을 전해드렸었는데 유족들이 이지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셨습니다. 네, 서천 무차별 살인 사건은 지난 2일 밤 집 앞으로 운동을 나갔던 4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휘두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며 온라인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딸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를 전했는데요. 또 제 큰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떠나갔을 생각에 저희 가족은 이미 파괴되고 피폐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다시 큰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시 큰애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선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만 들리는데요. 이분들이 이 글귀를 탄원서에 적으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지를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탄원서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명백한 계획 범죄. 자, 이거 뭐 저희가 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명백합니다. 재판을 안 해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정황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 대상자를 찾은 건데 그중에도 덩치도 죽고 좀 약한 사람을 찾았겠지요. 그런 정황이 있고 사고를 내고서도 1시간 이상 또 거기를 대여하면서 쓰레기 이물로 덮어놓고 확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발적이 되며 처음에 검거됐을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행사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사람이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사실 멀쩡하게 직장 생활도 수년간 해온 사람이 본인도 계속 우발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우발적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범인들은 하고 유족과 수사기관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계획적이었다라는 반박을 하는데 참 이게 참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대법원의 살인죄 양형 기준을 보면 계획적 살인범행은 가중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획적 살인범행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소지했다. 사전에 공모했다. 피해자를 유인했다. 증거인멸을 준비했다. 도주계획을 미리 수립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양형 기준상 계획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몇 개가 해당되나 한번 보시죠. 예. 자, 우선 범행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 주변의 식당에 여러 가지 영상 등을 보면은요, 이지연이 수일 전부터 1시간 이상씩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범행 장소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거죠. 그리고 식당 주인도 역시 한참 전부터 이지연이 주변 배회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집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역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단서가 되겠고요. 또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흉기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얼굴, 목, 복부 등을 수십 번 찔러서 무참히 살해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해한 후에 공터로 시신을 유기하고요. 공터에 유기하고 주변에 있던 버려진 이불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이 딸을 찾으러 왔는데 산책로를 3바퀴 돌았어요. 차 타고. 하지만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이불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죄적을 좀 인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이거를 주변에 있던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신고할 수 없게 또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버린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이런 산전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규정상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예. 저희가 발생 당시 이 사건 전해드릴 때 저희가 이거는 몰랐었거든요. 새로 또 유족들이 공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체 검안서가 나왔는데요. 사망 시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9시 45분인데요.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사망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 뒤인 10시 45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채 공터로 옮겨진 뒤 1시간 정도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휴대폰을 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가족들을 좀 아프게 하고요. 차가운 바닥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는지 이 부분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자, 이지연. 얘네들이 보통 또 이럴 때 심신미약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본인이 뭐 정신질환 병력도 있었고 또 지적장애도 있다. 그러니까 심신질환이다. 뭐 이렇게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원이나 행정도우미를 했다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또 묵비권도 행사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들어와서 진술을 좀 원했는데 진술 자체를 또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지능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적장애라서 이렇게 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지연의 모습에 유족들은 정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날들이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 직접 한번 더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평생 친구를 잃었고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항상 계획적으로 루틴대로 살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날도 날씨가 험악한데도 항상 하던 운동이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나갔던 건데 그런 일을 겪게 돼서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돼야 하나. 5인 가족이었는데 이미 가정은 다 붕괴됐습니다. 오로지 사는 날까지 이놈이 사형이 되는 것만 서러웠습니다. 이놈이 꼭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밖에 없고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 쓰러져서 누워서 그렇게 지쳐만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이제 조금 타면서 이렇게 갖고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 이제 제작진이 이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많이 좀 울먹울먹이셨다고 해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죠.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데요. 이 피해자가 올해 40살이에요. 그리고 일남 2녀 중에 첫째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결혼이라도 하게 시키는 건데 부모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자식을 못 지켰다. 능력 없는 아빠다.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여동생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여동생도 이제 친구를 이제 잃게 된 거죠. 친구 같은 언니를. 유족들이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자필 탄원서 60여 장을 제출을 했고요. 또 온라인에서 탄원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을까? 또는 초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반성을 하는 모습이 없는데 나중에 반성문을 써가지고 혹시 또 형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차별 살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발적인 경우든 아니면 이 사건처럼 계획적인 경우는 더더욱 감형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유족들이 밝히고 있고요. 계속 새로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관심은 또 어느 정도 또 시들해지는 게 또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지연이 꼭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남겼습니다. 자, 유족들이 고작 무기징역형을 바라면서 이런 탄원서를 받으시려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되든 안 되든 사형이죠.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말이죠. 이 이지연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었냐면 신상 공개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내 신상 까지 말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렇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닷새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요. 왜 이런 자들한테 신상 공개할 때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신상공개법 좀 바꾸면서 바뀌었던 게 뭐냐면 머그샷 촬영 가능한 게 해놓은 거는 저것도 예전에 동의받고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나은데 그나마 바뀌었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의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딱 그만큼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도상으로 뭐 걸리니까 가능성에 따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피해자를 좀 생각해보고 공익적 요소를 생각해보면 과연 저 제도를 하는 게 맞는지 특단의 사정 없으면 모든 사람이 이 제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입법적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은 이지연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계십니다. 방송 이후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클립에 저희가 탄원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마음을 보태주고 싶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깜깜한 새벽, 주차장 공터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1톤 트럭에 불씨를 던진 후 잠시 쳐다보다가 달아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나타나서 트럭을 향해 또다시 불씨를 던집니다. 불길이 자꾸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차량 내부에 불을 붙이는데요. 결국 트럭은 불에 활활 타고 전소됐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화범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저 트럭이 방화범 때문에 홀홀 타버리면서 하루아침에 지금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셨다는 택배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네, 택배 기사님인데요.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출근해서 보니까 택배 사무실 들렸는데 큰일 났다. 지금 차가 트럭이 불탔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 상황으로 전소된 상태를 봤고 결국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좀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45분에 승용차가 한 대 들어오더만 불씨를 던져서 몇 번 던져서 트럭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던진다. 예, 던지죠. 저기 불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사실은 막 새벽 한 4시 55분쯤에 불에 펑펑 터지는 소리 들린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 일주일 전에 위치를 제보자 택배기사는 바꿨다고 하고요. 방화범이 차를 타고 드나드는 이 곳 자체가 진출입로인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아는 사람만이 일로 왔을 거고요.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이 길을 몰랐다고 해요. 범인은 이 길을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1시간에 걸쳐서 무려 3차례나 저 차량을 향해서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저 차를 노린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도대체 이 방화범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 네, 회사 측 대리점 소장이었는데요. 동료 택배 기사들도 소장을 의심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제보자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걸 소장이 조금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대리점 소장은 또 몇 년 전에 10명 가까운 택배 기사들을 해고한 적이 있었는데 해고 이유가 노조 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건을 건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부터는 또 다른 갈등도 있었습니다. 소장의 제보자가 무단 결근을 했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9월 달에는 택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택배 기사님, 제보자, 이 대리점 소장과 방화 사건이 나기 전부터 뭔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번은 이 대리점 소장이 택배 기사님의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 그 택배 대리점 소장과 거래처 사장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사장님, 제가 지파를 다 다른 분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불편해가지고 기사 변경 요청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근데 그분하고 제가 바쁜 게 없는데. 얘도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러는 거라 저는 집배점장이니까 저를 믿으시면 돼요. 자, 손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박지훈 기사 있잖아. 걔 좀 이상해. 걔랑 거래 끊어. 그렇게 지금 막 계속 막 회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권유하고 회유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기사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한술 더 뜬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제보자에게는 이게 생계입니다. 이게 주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장이 마음대로 바꾼다면은 대단히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이 택배대리점 소장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방화 장면을 보면은 남성으로 좀 추정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소장이 저 실제 방화범인 남성을 사주한 거 아니냐, 방화를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소장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진짜 방화가 맞냐?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제보자가 제가 시킨 걸로, 제가 범인인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어쩌죠? 이런 식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방화를 사주, 교사했다면은 그 방화범이 처벌받게 되고 뭔가를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나도 문제가 된다. 앞으로 정말 내가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 입장에서야 방화범 사주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난 아닌데 어쩌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그 방화범을 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무렵에 이 택배 기사님 제보자 경찰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특정했다. 용의자 특정했다. 자, 그런데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이 제보자 기사님 충격받으셨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만났던 사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택배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수사 중에 형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굴 아냐고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소장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이 사람 아냐? 여쭤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과거 그 대리점 소장이랑 만났던 관계고 그래서 이제 그때 퍼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검찰에서 저랑 그 대리점주를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시켜서 신문을 했었었는데 과거에 저 방화범이랑 무슨 사이였냐라고 했을 때 본인 입으로 만났던 사이다라고 인정도 했었고 자, 그러니까 저 방화범은 네. 이 제보자 택배 기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어.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야. 자, 그런데 걔하고 거래 끊어요 했던 그 대리점 소장하고 방화범이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 그렇죠. 요거를 알게 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 이름을 들었고 인근 대리점 소장한테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 연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결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거기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방화범 역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당시에 돈 8천만 원을 좀 빌려서 그 갚기 위해서 또 갚아야 할 채무가 8천이 있어서 그날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갑하고 기름 같은 게 있었는데 캠핑 갔을 때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샀는데 캠핑을 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피해 차량 소유자하고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차량 방화범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화범은 진술을 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최근 1심 선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화범 유죄,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요.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피고인은 방화범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면장갑 사고 기름 산 건 맞는데 저 캠핑 목적이었습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당시에 사건 장소만 계속 맴돌았던 걸 볼 때 캠핑 목적으로 구입한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변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주 의혹을 받았던 이 소장이잖아요. 네네네. 수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기소되지 않았고 또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수사기관 역시 의심을 했습니다만 물증이 없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소장, 대리점 소장은 거기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어요. 인근 대리점 사장님인데, 자, 자기 사건도 이 소장과 방화범의 공모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다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에 관련된 사람이고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게 이제 린치 사건이 있었고 9월 달에 차가 불났고 또 10월 달에 홍산에 차가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린치 사건도 또 불난 것도 다 걔랑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심증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 그쪽 그 가족들의 지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난 소송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악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게 있어. 자, 일단 심증뿐입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대리점 소장 얘기인데 이 사람하고 5년 전부터 지금 알고 지냈고 가족까지도 잘 친하게 지냈는데 좀 채무 같은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돼서 법적인 좀 문제가 되니까 지난 7월 달에는 아파트에서 퍽치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9월 달에는 부모님 차량에 방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퍽치기 사건으로 이 사람 전체 5주를 받았는데 지금 이 사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좀 공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대리점 소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일단 그 불에 탄 차량 할부금도 지금 갚고 있고요.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이 제기했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셔서 최근에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택배회사 측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두부를 부치고 계란찜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싸온 도시락을 다 함께 나눠 먹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유독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곧 여든을 앞두고 전담 심부름꾼이 됐다는 여성.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요, 어머니 좀 도와달라는 아드님 제보입니다.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 어머니의 첫 직장 때문.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아들이고요. 이제 여든을 앞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보를 하는데 근래 들어서 어머니께서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 대망의 첫 출근 날 딱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원래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막 신상 조사를 남편은 뭐를 하고 자식은 뭐를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뭐 그래도 이제 인사하고 즐겁게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을 다 열었는데 다들 이렇게 잘 먹는데 그중에 딱 한 분, 7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 갑자기 짜증을 확 내시면서 아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반찬 좀 싸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여길 오신 이 어머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늦게 온 게 죄지 뭐. 네, 그래도 엄마는 이제 뭐 두부전이며 계란찜을 열심히 만들어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 한 80대 할머니가 괴롭힘을 당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70대 여성이 다가와서는 답답하다, 왜 그렇게 일을 못해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도 자기 일까지 이 80대 할머니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70세 여성은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마치 대장 행세를 하면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자기를 괴롭힐까 봐 모두 방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젊었던 70세 여성이 완장차고 네. 그 감옥에서 진짜 뭐 빵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어머니가 이 70대 여성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어. 본인 일은 본인이 좀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예,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그 다음 날부터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어머님만 따돌림을 받게 됐어요. 그 바른 소리 한 말씀 하셨다고? 그렇죠. 그 70대 이 여성이 왜 잘난 척하냐 욕도 하기도 하고요. 너 잘난 척할 것 같으면 화장실 청소 네가 다 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이 할 거를 대부분 어머니한테 다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나한테 시키냐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 직원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못했던 거는 뭐냐 하면 혹시나 또 이러면 잘못되면 이 회사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참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오신 상황에서 또 괜히 여기서 지금 대장 노릇하는 할머니하고 충돌했다가 내가 또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꾹 참으신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시체 말로 약간 빵 셔틀을 시킨 겁니다, 진짜. 자, 어머니께서 다른 할머니를 도와주셨다가 이 70세 여성 완장찬 여성의 눈밖에 난 상황인데, 자, 제보자 어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낙서를 좀 풀어서 닦자고 그랬더니 그 소리 한다. 나보다 잘난 척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없는 데서 그냥 본래 내가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추적하는 걸로 잘 못 봐. 전부 휴지통을 이제 닦고 이제 막 봉다리로 사러 갖다 끼고 그랬더니 나더러 그렇게 한다고 멍청이 같다는 거요. 아유, 진짜 이 어르신 이 목소리에 그냥 다 담겨 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갈등과 더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성이요, 주민센터 뒷뜰에서 이제 빈 화단에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꽃을 심었어요. 정성껏 가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출근해서 화단을 보니까 이게 다 뽑혀 있는 거예요. 다 뽑혀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겁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꽃을 뽑은 다음에 그 70세 여성과 또 다른 할머니가 함께 채소를 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꽃을 허락도 없이 뽑았냐라고 그렇죠. 따졌더니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심어놨냐? 땅 낭비다.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어머니와 70대 여성 사이에 말다툼이 좀 심하게 벌어졌고 직원들이 나서서 말리게 됐습니다. 아, 이 나이도 어린 양반 이거 진짜 선 넘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지인들의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렇게 좀 해봐라 하니까 뭐냐면 간식 찬스를 좀 써봐라 라고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양갱, 어른도 좋아하잖아요. 양갱을 돌렸다고 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양갱을 또 맛있긴 맛있어요. 달고 연양갱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한 입을 먹고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해요. 아이고 자식이 그래도 부모 잘 챙겨주네. 이 집 아들이 공무원이라 하더만 센스가 있네. 라고 좀 손을 또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70대 여성이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잘 지내보자 화해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일단 이 제보자의 어머님 자체는 이 아드님의 제보자님의 센스로 간식 찬스로 위기를 모면하셨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타깃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네, 맞습니다. 최근 주민센터에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귀가 조금 어두우셨나 봐요. 근데 70세 여성이 이 할머니를 표적으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 피해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이 나이에 이렇게 서러움을 당할 줄 몰랐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속상해할까 봐 차마 이 일을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민센터에 알렸는데 70세 여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할머니들도 이 70세 여성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어서 이 주민센터 측도 지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할머니들 따돌리고 떠넘기고 일 떠넘기고 일진놀이 하는 이 70살 초반 제일 나이 어린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손 변호사님.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아까 이 어머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 욕도 들었다, 욕도 먹었다, 욕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법적으로 정말 문제를 제기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을 일단 잠복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자칫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당했고 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그 기억을 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만 조금 지나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피해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좀 힘을 모아서 한번 한 목소리를 낸다면 주민센터도 더 이상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0대 여성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어떤 진술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 할머니. 따돌림이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나이도 제일 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뭐 쫓아내는 방법들은 쫓아낸다고 해가 뭐 이분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이죠. 여기 센터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녹음 같은 것도 해가지고 뭐 대화하는 과정에 녹음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면서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징계 내지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 초중등, 초중고 이 학교 현장이나 진짜 직장 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어르신들 계신 곳에서 벌어진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 집단 따돌림, 직장 따돌림 이런 거랑 비슷한 양상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꼭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가져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만두겠지라는 건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경우들은 점점 더 큰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그 양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고 정당한 권력을 가진 더 큰 권력자가 이걸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게 학교 폭력도 그런 거잖아요. 학교나 가정에서 이제 중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혹시 이 복지관 담당자가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그 할머니 정말 이런 희생 피해자가 없도록 딱 스탑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로 내쫓을 수밖에 없죠. 아드님께서도 복지관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사건 반장 영상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좀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것도 좀 예. 좋다고 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요. 네, 라면 국물님 관리자에게 말해서 그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사건 부반장님도 녹음해서 다시 항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박미민님도 민원 제기하고 잘라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주차장을 나서는 차량 그대로 직진하더니 그런데 난간을 이렇게 부수고 아이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완전히 뒤집힌 채 강물에 아이고. 빠져버린 차량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좀 수심 깊은 거 아니에요? 네,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온 남성. 어떡하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반대편에서 또 다른 남성이 달려옵니다. 남성은 다급하게 외투를 벗어 던지고 벗었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언가를 시킨 뒤에 주저없이 방으로 이렇게 뛰어드는데요. 차량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지만 차 문은 굳게 닫혀 있기만 합니다. 안 나왔어요, 지금 사람? 남성은 물살을 가르면서 차로 향하고 가지고 온 돌로 유리창을 막고 깨부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몰려든 시민들이 하나둘 강으로 뛰어들었고 힘을 합쳐서 차량을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드디어 차문이 열렸고요.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기까지 단 3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노부부, 간식 먹자 손녀의 시선을 끌어보지만 아이는 TV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진짜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입에도 직접 넣어봐주지만 아이는 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 관심 없어. 그러던 아이의 눈앞에 들어온 테이블 위 물컵, 할머니 안 돼! 하면서 아이 손에 안 닿도록 밀어보지만요. 예. 혹시 너 물을 먹고 싶었던 거니?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을 휙 안 돼! 잡아당겨 안 돼! 쿵! 안 돼! 아이고야. 안 돼! 아유! 하면서 울음이 터졌고요. 어떡해. 깜짝 놀란 부부가 다급히 달려와서 우는 아이 안아주며 달랩니다. 부부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강제뼈에서 미세한 골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유. 큰 부상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중국 가보시죠. 자, 도로 위에 등장한 타조 한 마리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주 날쌔기도 합니다. 멈춰선 차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도로에 무법자가 따로 없는데요. 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녀석 앞에 등장한 사육사. 집 나간 타조 찾으러 왔어요. 능숙하게 타조의 목덜미를 툭 잡습니다. 목을 힘이 센 타조를 인간이 제압하려면 상대적으로 약한 목을 좀 노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런 술 막히면 어떡해? 아직 가기 싫단 말이야. 타조.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타조. 끌고 가는 사육사의 힘겨루기. 그래도 차도가 더 위험한 걸 아는지 결국 순순히 사육사를 따라갑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죠. 야. 사육사의 노련한 대처 덕분에 타조, 사육사, 차들도 모두 다치지 않고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타조가 어떻게 온다고요? 타조! 모르겠어요. 본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와우. 신발의 능력을 더블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개의 공이 만든 폭발적인 반발력 더블 리액트 아이더.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명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마음도 걸음도 가벼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랄랄라.
라이트 스텝. 압도적 가벼움으로 라이트하게. 343 라이트 스텝. 랄랄라. 블랙야크.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